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 마지막 이야기,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럼 책 속의 길을 찾으러 가볼까요? 종말의 시작. 나는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여름학기도 HC에서 보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집안에 있지 않고 강가의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일본인은 떠났고 톨스토이 추종자도 없었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그 일본인은 권투시합에서 완패했다. 데미안은 매일 말을 타고 나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왔다. 그 바람에 나는 그의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았다. 때때로 내 삶의 이런 평화로움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혼자 지내며 단념을 연습하고 나 자신의 고통과 맞서 싸우는데 익숙해 있었다. 그래서 HC에서 보내는 이 몇 달이 아름답고 유쾌한 일이 가득한 그야말로 편안하고 황홀한 낙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새롭고 고결한 공동체의 전조임을 예감했다. 그러나 이따금 이 행복을 지나 깊은 슬픔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었다. 이 행복이 지속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풍요로움과 쾌적함 속에서 편안히 살 운명이 아니었다. 내게는 쫓기는 듯한 고통과 조급함이 언제나 따라다녔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영상에서 깨어나 다시 혼자가 되리라는 것. 평화나 공존은 없고 고독 혹은 투쟁뿐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다시 혼자가 되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럴 때면 내 운명이 아직 이 아름답고 조용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데 기뻐하며 갑절의 애정으로 에바 부인의 곁에 바짝 달라붙었다. 여름이 빠르게 지나갔다. 학기가 벌써 끝나가고 있었다. 이별이 곧 닥칠 터였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했고 하지도 않았다. 대신에 나비가 꿀이 든 꽃에 꼬이듯이 아름다운 나날에 매달렸다. 행복한 시절이었고 내 인생의 첫 성취였으며 우리만의 공동체에 내가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때였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시 싸움에 헤쳐나가고 그리움에 괴로워하고 꿈을 꾸면서 홀로 있을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예감이 너무나 강하게 엄습해왔다. 그러자 에바 부인을 향한 내 사랑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타올랐다. 얼마 안 있어 그녀를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이 집안을 거니는 단정한 발걸음 소리도 더는 듣지 못하고 내 책상 위의 그녀의 꽃들도 더는 놓이지 못할 테지. 그런데 나는 뭘 이루었던가. 그녀를 얻는 대신, 그녀를 얻으려 싸우는 대신, 그녀를 영원히 내게로 끌어오는 대신 나는 꿈을 꾸었고 쾌적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가 예전에 진정한 사랑에 대해 말한 것이 떠올랐다. 수백 가지 경고의 말들, 나지막한 유혹들, 그리고 어쩌면 약속들. 그걸로 난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나는 내 방 한가운데 서서 의식을 모두 모아 에바 부인을 생각했다. 그녀가 내 사랑을 느끼게 만들려고. 그녀를 나에게로 당겨오려고 내 영혼의 힘을 끌어모았다. 그녀가 와야 했고 내 포옹을 열망해야 했다. 내 키스가 그녀의 입술을 탐욕스럽게 파고들어야 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온 신경을 집중했다. 얼마 뒤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차가워졌다. 내게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내 안에서 뭔가 밝고 서늘한 것이 단단하게 뭉쳐졌다. 한순간 가슴속에 수정을 품은 듯한 느낌이 들어왔다. 그것이 내 자아임을 깨달았다. 서늘한 기운이 내 가슴까지 차올랐다. 이 지독한 긴장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죽을 만큼 피곤했지만 만약 에바 부인이 내 방으로 걸어 들어온다면 불타오르듯 황홀한 눈빛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망치질처럼 다닥거리는 말발굽 소리가 긴 거리를 따라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소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세차게 울리더니 갑자기 멈추었다. 나는 창가로 달려갔다. 데미안이 말에서 내렸다. 나는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얼굴이 무척 창백했다. 땀이 이마에서 양쪽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열이 오른 말의 고삐를 정원 울타리에 묶고는 내 팔을 잡고 거리를 따라 걸어 내려갔다. 소식 들었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데미안은 내 팔을 꽉 잡고는 연민에 찬 얼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친구, 이제 시작이야. 그동안 러시아와 긴장 관계가 심각할 정도였다는 건 알고 있을 테지? 무슨 말이야? 정말로 전쟁이 난 거야?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어.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아직 선전포고가 되지는 않았어. 하지만 전쟁이 틀림없어. 내 말을 믿어. 난 그때 이후로 이 문제로 널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어. 하지만 그 뒤에 새로운 징조를 3번이나 보았지. 세계의 멸망도, 지진도, 혁명도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너도 곧 보게 될 거야. 사람들은 열광할 테지. 이미 모두 터지기를 고대하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삶이 몸이 건조해졌거든. 하지만 싱클레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아마도 아주 거대한 전쟁이 될 거야. 그건 역시 시작일 뿐이지만 곧 새 것이 시작될 거야. 새 것은 옛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하겠지. 그런데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당황했다. 모든 것이 아직 낯설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직 모르겠어. 형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동원령이 내리면 입대해야지. 난 소위야. 형이 소위라고? 처음 듣는 얘기네. 그래, 그게 내 적응 방식 중에 하나였어. 너도 알다시피 난 바깥 세계의 눈에 띄는 걸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지나칠 만큼 많은 준비를 하지. 아마 일주일 뒤에는 전쟁터에 나가 있을 거야. 세상에. 이봐, 그걸 감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 살아있는 사람에게 발포 명령을 한다는 게 누구에겐 즐거울 수 있겠어?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해. 이제 우리 모두 거대한 수레바퀴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곧 징집될 거야. 형 어머니는? 나는 15분 전에 있었던 일을 그제야 다시 생각해냈다. 그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나는 가장 달콤한 영상을 불러내려고 온 힘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운명이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 아, 어머니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어머니는 안전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안전하시지. 우리 어머니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야? 형, 그걸 알고 있었어? 그는 아주 활달하게 웃었다. 어린 친구, 당연히 알고 있었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어머니를 에바 부인이라고 부른 사람이 여태껏 한 명도 없었어. 그건 그렇고 어땠어? 내가 오늘 우리 어머니 아니면 나를 불러냈잖아. 안 그래? 응, 불렀지. 에바 부인을 불렀어. 어머니가 그걸 느끼셨어. 그래서 나더러 너한테 가보라고 하신 거야. 어머니께 러시아 소식을 막 들려드리고 나서였어.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 후로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우리 집 앞에 닿자 그가 울타리에서 고삐를 풀고 말에 올라탔다. 나는 방으로 올라와서야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깨달았다. 데미안이 전한 소식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 전에 겪은 긴장이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한 듯했다. 어쨌든 에바 부인이 내 소리를 들었다. 마음속의 생각만으로 그녀에게 가 닿은 것이다. 그녀가 직접 찾아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비록 오지 않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경험인가.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일들이 시작되는 셈이었다. 데미안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세계의 조류가 이제 더는 우리를 스치듯 지나가지 않고 심장 한복판을 가로지른다는 사실을.
모험과 거친 운명이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을, 변화하려는 세상이 지금 당장 혹은 머지않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데미안이 옳았다. 결코 감상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었다. 특이한 점이라면 내가 이 고독한 운명을 많은 사람들과 온 세상과 함께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어쨌든 해보자.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저녁에 시내를 지나다 보니 모퉁이마다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다. 어디서나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돌았다. 나는 에바 부인 집으로 갔다. 우리는 정원의 정자에서 저녁을 먹었다. 손님은 나밖에 없었다. 전쟁 이야기는 서로 꺼내지 않았다. 내가 떠나기 전에 에바 부인이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싱클레어, 오늘 나를 불렀지요. 내가 왜 직접 가지 않았는지 알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요. 당신이 이제 나를 부르는 방법을 알아요. 표식을 지닌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불러요. 에바 부인이 먼저 일어나 정원의 어스름 속으로 걸어갔다. 비밀에 쌓인 그녀는 침묵하는 나무들 사이로 멋지고 품위 있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수많은 별들이 사랑스럽게 빛났다. 이제 내 이야기는 곧 끝난다. 사태는 급격하게 전개되었다. 실제로 곧 전쟁이 시작되었다. 데미안은 군복 위에 은회색 군용 외투를 걸친 채 엄청나게 낯선 모습으로 떠나갔다. 나는 에바 부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도 곧 그녀와 작별했다. 그녀는 내 입술에 키스를 한 뒤 잠깐 나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이 내 눈에 또렷하게 아로새겨졌다. 사람들은 모두 형제가 된 것 같았다. 그들은 조국과 명예를 말했지만 그것은 그저 그들의 운명이었다. 그들 모두가 한순간에 운명의 맨 얼굴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젊은 남자들이 병영에서 나와서 기차에 올랐다. 나는 많은 얼굴에서 표식을 보았다. 우리와 같은 종류의 표식은 아니었다. 사랑과 죽음을 의미하는 아름답고 엄숙한 표식이었다. 나 또한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포옹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고 기꺼이 응했다. 그들은 도취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 운명의 뜻은 아니었다. 그러나 도취는 신성했다. 그들 모두가 흥분된 이 짧은 눈길로 운명의 눈을 보았기에 도취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내가 전쟁터로 갔을 때는 이미 초겨울이었다. 처음에 나는 총격이라는 대사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왠지 모를 실망감을 느꼈다. 예전에 나는 이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드문지를 자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이상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이상이 아니라 공통으로 다 함께 떠안은 이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인간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코앞의 위험이 그들을 회귀로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가는 사람이든 하나같이 운명의 뜻에 훌륭하고 당당하게 다가서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딱히 공격을 할 때가 아니어도 언제나 마치 약간 신이 들린 듯 단호하면서도 아늑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런 눈빛은 목표가 뭔지 전혀 모르면서도 어떤 무시무시한 것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긴다는 뜻이었다. 그들의 믿음이나 생각이 설령 제멋대로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러한 신조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쓸만했다. 미래는 앞으로 그들이 만들어갈 터였다. 세상이 점점 더 완강하게 전쟁과 영웅주의, 명예, 그 밖에 옛날의 다른 이상을 향할수록 그리고 가식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울려 퍼질수록 이 모든 것은 그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의 표면적이고 정치적인 목표가 껍데기에 지나지 않듯이 저 깊은 곳에서는 무엇인가가 계속 만들어지는 중이었다. 새로운 인간성과 같은 그 무엇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 중 많은 수가 내 옆에서 죽었다. 그들은 증오와 분노, 사류, 파괴가 그 대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느낌으로 알게 되었다. 그랬다. 대상은 목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우연이었다. 가장 거친 감정까지 포함하여 근원적인 감정들은 적을 향한 게 아니었다.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행위는 그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날뛰고 죽이고 파괴하고 죽으려는 내면의 발산이자 영혼의 발산이었다.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알은 세계였고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야 했다. 어느 이른 봄날 나는 우리가 점령한 농가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약한 바람이 이따금 변덕스럽게 지나가고 플랑드르 지방의 높은 하늘에서는 구름대가 말을 달렸다. 그 뒤 어딘가에 달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하루 종일 불안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어두운 초소에서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며 에바 부인과 데미안을 간절하게 생각했다. 포플러 나무에 기대서서 하염없이 움직이는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남 모르게 움찔거리는 밝은 빛은 거대한 영상이 되어 연속적으로 솟아올랐다. 맥박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피부가 바람과 비에 둔감해졌다. 그러나 내 내면은 불꽃을 일으키며 깨어 있었다. 내 주변에 인도자가 있는 게 분명했다. 구름 속에 커다란 도시가 보였다. 그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나와 넓은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들 가운데서 강력한 신의 형상 하나가 등장했다. 머리카락에서 별이 반짝이고 덩치는 산처럼 컸다. 에바 부인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의 대열이 거대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 형상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여신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다. 이마에서 반점이 희미하게 빛났다. 어떤 꿈이 여신을 지배하는 듯했다. 여신은 눈을 감았다. 커다란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녀가 벼랑간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이마에서 별들이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이며 쏟아져 나왔다. 별들은 멋진 곡선을 그리며 어두운 하늘로 퍼져갔다. 별 가운데 하나가 밝은 소리를 내며 내게로 돌진했다. 나를 찾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큰 소리를 내며 수천 개의 불꽃으로 쪼개져 나를 들어 올리더니 다시 땅바닥으로 팽개쳤다. 세상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내 머리 위에서 무너졌다. 나는 상처를 심하게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포플러 나무 옆에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 지하실에 누워 있었다. 화포 소리가 머리 위에서 쾅쾅 울렸다. 나는 수레에 실려 텅 빈 들판을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대체로 잠을 잤거나 의식이 없었다. 깊게 잠이 들수록 뭔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음을, 내가 나를 지배하는 어떤 힘을 따라가고 있음을 더욱 강렬하게 느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나는 마구간의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그곳은 몹시 어두웠다. 누군가 내 손을 밟았다. 나의 내면은 자꾸만 더 나아가려고 했다. 무언가에 더 강하게 끌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수레나 들것에 실려서 어딘가로 옮겨졌다. 나는 어딘가로 가라는 명령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그 어딘가에 빨리 도착하고 싶다는 욕구 말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캄캄한 밤이었다. 이제 내 의식 상태는 멀쩡했다. 내면의 끌림과 욕망을 더욱더 강렬하게 느끼던 참이었다. 나는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른 곳에 도착해 있음을 느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매트리스 바로 옆에 다른 매트리스가 있었고 그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마에 표식을 달고 있었다. 데미안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도 말을 할 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하지 않으려 했다.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위쪽 벽에 걸린 등불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가 나에게 미소를 띄었다. 그는 오랫동안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그의 얼굴이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얼굴은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었다. 싱클레어, 데미안이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눈짓을 했다. 그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린아이. 그의 입술이 내 입술 바로 옆에 있었다. 그가 나지막하게 다시 속삭였다. 브란트 크로머를 아직도 기억해? 그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눈을 깜빡여 보였다. 어린 싱클레어, 잘 들어. 난 떠나야 해. 넌 언젠가 내가 다시 필요할지도 몰라. 크로머든 누구든 아니면 다른 일에 맞서기 위해서든. 하지만 이젠 내가 불러도 곧장 달려올 수 없어. 넌 너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 에바 부인이 말했어. 내가 나쁜 상황에 처하면 나에게 해준 키스를 너에게 전해달라고. 싱클레어, 눈을 감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데미안의 키스를 입술에 느꼈다. 데미안의 입술을 통해서 에바 부인의 키스를 받은 나는 무아의 경지로 들어갔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옆에 매트리스에는 낯선 사나이가 누워있었다. 나는 치료를 받았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하는 것이 몹시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로부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고통이었다. 그러나 요행이도 열쇠를 찾아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자신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부 세계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의 거울에는 운명의 모습이 비쳐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그 거울 위에 허리를 굽히기만 하면 나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은 내 친구이며 내 인도자인 그 사나이를 닮아 있었다.